바이비트의 한 1년 정도 수익이라고 합니다. 2조 원 정도가. 2조 원이라는 피해 규모가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거의 외환 보유고 수준처럼 큰 규모잖아요. 대범하게 외교 문제 생각 안 하고 해킹하는 나라는 딱 하나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북한 패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에 대형 악재가 터졌습니다. 세계 3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비트의 대규모 해킹 사고. 자, 2025년 이 비트코인 상승장은 이대로 희망이 꺾이는 걸까요? 정답은 오늘 영상에 있습니다. 오태민 한양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건가요? 사실 이 바이비트 하면 세계 3대 거래소 중 하나고 이게 한때 2위까지 올라갔던 거래소 아니에요? 네, 굉장히 큰 거래소입니다. 어떻게 해킹 사고가 난 거예요? 경위를 좀 알려주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밤에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제 감지를 해서 올리면서 이제 알려졌고 바이비트 측에서도 이제 투명하게 공개를 했는데요. 네. 14억 6천만 달러 어치의 그 코인이 이더리움 기반 토큰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그 거래소에서는 원래 이 자산을 고객들의 자산을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합니다. 이 콜드 월렛이라는 것은 온라인이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네. 온라인이 아니면 거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예. 안전하게 보관을 하다가 주기적으로 온라인으로 올려서 고객들의 출금에 대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그 핵심 자원이 이제 서명을 하는데 그 서명을 잘못하게 만들므로써 네. 이렇게 엄청난 역대 최고의 도난 사고라고 하더라고요. 콜드 월렛이라는 게 이제 다중 서명 지갑이라고 해서 뭐 이동하려면 뭐 여러 명의 서명을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그런 해킹이 벌어진 건가요? 네, 정확하게는 뭐 어떻게 누구의 그렇게는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멀티시그라 그래가지고 다중 서명 방식을 쓰고 있는데 네. 그게 좀 더 안전하죠. 근데 그거를 다 속인 거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멀티시그라 그래서 만약에 4명이 사인을 한다면 4명 중에 3명이 사인을 하면 보내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3명을 다 사인을 하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해킹이라기보다는 사회공학적인 해킹이네요. 그 네트워크를 다 파악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원래 큰 해킹은 사람을 해킹합니다. 실제로 이제 어나니머스라는 그룹은 뚫리지 않는 서버는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모든 서버마다 관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자를 뚫으면 뚫리는 거죠. 이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데요. 관리자한테 머리어를 심어놓고 그 패턴을 익힙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어떨 때 어떻게 움직이고 언제 뭘 보내는지를 알고 있다가 결정적일 때 그걸 인터셉트하는 방식을 씁니다. 네. 근데 바이비트라는 회사가 그 현물마켓, 선물마켓 합쳐서 한 5위 정도 안에는 드는 회사 아니에요? 이게 매번 해킹에 바뀌는 것 같아요. 취약할 수 있나요? 원래 이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비트코인이 불장이 오면 거래소 중에 하나가 꼭 털리는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불장 때 다 아시겠지만 FTX가 무너졌거든요. 근데 그때는 약간 도덕성에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그건 이제 네. 내부자들이 돈을 쓴 거지 해킹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11년 전에 마운트 곡스라는 세계 최대의 거래소가 해킹으로 네. 무너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2013년 불장이 완전히 끝났거든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비트파이넥스라 그래가지고 홍콩 기반 거래소가 털렸어요. 사실 비트코인 기반으로는 지금이 더 현물 가격으로는 더 큰 액수의 도난이지만 비트코인 기반으로는 그 당시 12만 개가 털렸거든요. 이번에 한 40만 개 이더리움이 털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지금 시가로 하니까 더 커 보이지만 비트코인의 현재가로 하면 그게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비트피넥스가 2016년도에 털렸고, 네. 그다음에 뭐 일본 거래소도 얼마 전에 작년에 털렸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소 해킹은 늘 있는 건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해킹 사고가 발생해서 그럼 상승장은 꺾였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약간의 노이즈라고 봐야 되는 건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요. 2014년도 마운트 곡스에서 일어난 해킹과 그 마운트 곡스의 이제 파산은 2013년도에 불장을 완전히 진압을 했습니다. 근데 2016년도에 비트파이넥스의 그 해킹은 불장 초입에 일어났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2017년도 대불장이 그 사건과 무관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도 10월에 비트파이넥스가 털렸는데 2017년 1월부터 미친 듯이 가격이 올랐던 네.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경우에는 영향을 안 미치고 이렇게 되니까 정확하게 이것이 뭐 이번 상승장을 꺾었다 이렇게는 할 수는 없지만 네. 확실한 건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회의론, 뭐 암울한 전망은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에 입문한 기관들이 네. 비트코인이 달러보다 채권보다 더 좋아서 샀는데
이게 뭐냐 하면서 돈을 마구마구 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더리움 한 40만 개가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고객들 뭐 자금 조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게 이제 바이비트의 설명이잖아요. 그만큼의 자금을 다시 충당을 해놨다라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액수가 너무 커서 바이비트가 그거를 전부 지금 뱅크런처럼 모두 인출을 하면 아마 바닥이 날 겁니다. 근데 네. 고객들도 아니까 인출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래소들하고 교차 뭐 스왑, 그러니까 국가들 간의 스와핑 같은 것처럼 예. 이제 코인을 빌려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생태계 전체적으로 같이 협력을 해서 네. 바이비트가 만약에 파산을 하면 너무 그건 진짜 상승장 끝나는 거죠. 그래서 네. 바이비트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바이비트의 한 1년 정도 수익이라고 합니다. 2조 원 정도가. 그러니까 2조 원이라는 피해 규모가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거의 외환 보유고 수준처럼 큰 규모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바이비트 측에서 지금 그 화이트 해커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상금을 걸고 동결이거나 되찾으면 5%에서 10%를 되돌려주는 걸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새벽인가 그 FBI가 공식적으로 이게 라자루스의 소행이라고 알렸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바이비트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수사기관들이 이 해커를 추적을 할 겁니다. 그게 이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 돈을 찾는 나라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와, 그럼 피해자들 어떻게 해요? 이거 다 털렸는데.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바이비트가 미국 거래소가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미국 정부가 만약 이것을 북한의 자금을 막아야 된다. 북한의 1년 국방비라고 합니다. 이 돈이. 그래서 북한을 막아야 된다 생각해서 이제 미국이 동결을 하면서 국가적인 자원을 동원해 갖고 전 세계 어떤 그런 스파이웨어나 이런 거를 이용해 갖고 찾아내서 한다 그러면 이제 미국 걸로 귀속이 되겠죠. 전례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비트파이넥스 사건 때 미국인 부부가 연루가 되어 있었는데요. 6년 동안 코인을 움직이지 않다가 한 번 움직인 걸 미국 법무부가 가서 덮쳐가지고 다 뺏었습니다. 9만 개를. 그거를 그 비트피넥스에 안 돌려줍니다. 일단 북한 소행인 건 확실해요. 그 아캄이라는 그 회사, 그 온체인 데이터 분석하는 회사가 증거 있다. 뭐 현상금도 걸었잖아요, 마운트라고 해서. 네. 패턴이 얼마 전에 인도 계통의 그 거래소를 턴거나 패턴이 비슷해가지고 라자루스라고 지목을 했는데요. 저도 직관적으로 터지자마자 이 정도 규모면 라자루스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방식이 너무 대범한 거예요. 보통 체코드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일단 해킹을 한 다음에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해킹 지갑을 보고 있죠. 그 하늘에 걸려있는 아주 맛있는 과일처럼 몇 년 동안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막 6천 개의 주소로 쪼개가지고 옮기고 있었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북한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혼자서는 못해요. 세계 여러 군데에 자기 조력자가 있으니까 이 정도의 대범성이면 국가 단위여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국가 단위 이렇게 대범하게 외교 문제 생각 안 하고 해킹하는 나라는 딱 하나 나라밖에 없습니다. 북한밖에 없다. 네, 실력이 있고 외교적인 마찰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나라가 딱 한 나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2조 원 규모의 그 이더리움을 해킹을 했는데 그걸 당장 뭐 매도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뭐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 그림 훔쳐서 바로 당근마켓에 내다 팔 리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조금씩 해결을 하려고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2022년도에 제가 외무부에 호출을 받습니다. 외무부의 북핵 담당 부서에서 미국하고 이제 협조하는 과정에서 그 미국에서 협조 요청이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 좀 비밀리에 와줄 수 있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북한이 이런 식으로 많이 해킹을 해갔는데 이거를 핵물질을 사거나 미사일 부품을 사는데 활용할 수 있느냐가 이제 제가 호출돼서 대표해야 될 질문의 본질인 거예요. 저의 답은 뭐였냐면 불가하다. 왜 불가하냐면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가상자산은 모두 풋프린트가 남기 때문에 거래처가 노출된다. 그래서 아무리 암시장에서 핵물질을 산다거나 할 때 그 거래처가 보호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받을 때는 없는데 그래서 뭐 했을 거냐라고 물어봐서 제가 추론하기에는 이거는 휴민트에는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간첩이라든가 아니면 포섭을 해야 될 사람들한테 생활비를 준다거나 할 때 이걸 쓸 수가 있죠. 쉽게 말해서 그 값 나가는 거를 이렇게 가져와서 북한 안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북한 사람한테 줘서 북한이 정부가 얻을 이득이 없는 게 문제라서 어떻게든지 외국의 자산가들한테 이걸 뿌려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북한이 그 가상자산으로 한국의 이런 요인들을 포섭해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북한 라자루스 그룹은 해킹한 돈을 인민폐,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로 많이 환전하지 않나요? 분명히 세탁을 할 텐데요.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이번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들의 전망은 뭐냐면 이렇게 큰 지금 뭐 비탈리프텔이 갖고 있는 이더리움의 2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를 이렇게 환전해 줄 수 있는 지하 경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지금 한 입을 베어 물었는데 소화가 불가하다고 보는 거라서요. 네.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 정도의 이더리움은 잠겼다. 이건 없어진 거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왜 토네이도 캐시라고 해서 뭐 믹서기 같은 데 넣어서 거래를 확 섞어버리는 그런 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네.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나 기업들 수준에서는 못 찾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근데 국가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은 어디선가 들어가서 어디선가 큰 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 여기서 어떻게 섞든지 간에 여기서 큰 돈을 쓰면 거길 가서 덮칩니다. 이제 KYC라고 해서 누가 누군지 확인하기도 하지만 그냥 OTC 거래해주는 그런 브로커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미국의 감옥에 20년씩 갑니다. 이렇게 큰 사건이 연루된 네. 그거를 장물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들도 이거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걸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미국이 달려들거든요. 네, 우리는 똑똑하면 일단 의대 가서 의사 되는데 북한은 똑똑하면 뭐 해커 된다면서요. 그렇죠. 라자루스라는 책도 있고 이제 라자루스 그룹에 대해서 저도 공부해보고 턱이 떨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8,000명이 근무한다고 하고요. 와, 네. 8,000명이 라자루스 그룹? 군대입니다, 군대. 그래서 이 라자루스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면 그냥 꽃밭입니다. 그냥 아무도 지키고 있지 않는 과수원. 그래서 우리 개인들도 많이 털립니다, 라자루스한테. 와, 한 7,000명, 8,000명이라면은 군대로 치면 여단급도 아니고 군단급인데 네. 거의 그냥 하나의 그냥 군 부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이버 부대. 네. 그래서 가장 똑똑한 인재들을 그렇게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비트코인을 발견했는데 북한이 정확하게 2014년도쯤 발견했어요. 여러 가지 경로상. 왜냐하면 북한이 그 생션을 그러니까 그 달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제 미국이 계속 생션을 하고 있거든요. 제재를. 그렇죠. 네.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3의 루트가 필요한 건데 비트코인은 금융망을 거쳐가지 않으니까 이거에 눈을 뜬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어가지고 서버를 다운시킨 다음에 예. 비트코인을 보내면 살려줄게 하는 그런 랜섬웨어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일종의 그거는 지금 규모에 비하면 거의 뭐 자영업적인 건데 그게 이제 발전하고 이제 추적하는 쪽에서도 발전을 하니까 이렇게 완전히 기업형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이거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옛날 영화지만 스팅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비트라는 그 핵심부를 완전히 그냥 피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를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그들이 만약에 구글 메일을 사용한다면, G메일을 사용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G메일 전용 화면까지 만들어냅니다. 와. 똑같이. 그래서 자기는 똑같은 사람이 자기한테 보낸 메일에 똑같이 응답을 하는 메일을 보내면서 자기 정보를 다 노출해버리는 거죠. 혹시 라자루스 그룹이 바이비트에 위장 취업했거나 내부 직원을 매수했을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제가 너무 드라마 많이 본 건가요? 그렇죠.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고 뭐 취업도 시키겠지만 그건 이제 사람이 잡히니까 보통 라자루스가 잡아보면 저 하수의 하수인들이 잡히거든요. 핵심들이 잘 안 잡혀요. 그러니까 핵심들은 그 서방의 어떤 수사권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거죠. 뭐 북한에 주로 있거나 아니면 나가봐야 중국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무래도 그 FTX 파산 사태에 대한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제네시스, 셀시우스 이런 거래소의 몰락을 보면서 이후에 시장이 하락기로 접어든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말 이 불장이 꺾이고 하락장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투자자들은. 그렇죠. 비트코인이 지금 8만 달러를 시험하고 있거든요. 근데 8만 달러를 살짝 깨져서 7만 9천, 7만 8천 달러 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위험 신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한 1년 가까이 7만 달러를 계속 테스트를 했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더불어서 8만 달러 테스트 안 하고 넘어가고 9만 달러 테스트 안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8만 달러를 다시 테스트하는 거는 뭐 상식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6만이 깨진다. 그 작년보다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쇄도산이 일어나요. 우리가 모르는 기업들이 막 파산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스트레이티지 같은 회사들이 많이 담았잖아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많이 담았는데 주주나 이런 대주주들이 야 그거 뭐 이렇게 뭐 항의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뭔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스트레이티지가 문제가 된다면 굉장히 심각한데 스트레이티지의 지금 이익 구간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스트레이티지라는 회사를 흉내냈던 많은 기관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런 경우에 비트코인이 뭐 6만, 5만 떨어지면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죠. 그들이 물량을 내놓으면 더 떨어지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번 해킹 사고의 경위를 보면 이더리움 어떤 그 화폐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보안 프로토콜상의 문제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그렇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이미 성숙한 블록체인이 이렇게 해킹을 당한 적은 없습니다. 다 거래소 해킹입니다. 여태까지 해킹들은. 그래서 거래소는 결국은 사람이 관리하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도 그 서명자들이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스마트 콘트랙을 쓴다고 하지만 마지막 서명을 사람이 하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이상한 거 클릭하면 안 되는 게 네. 그거 클릭하면 머레어가 내 노트북에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번호 주기적으로 바꿔야 되고 네. 이렇게 큰 자산을 만지는 그 핵심적인 요원들도 보안 의식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네. 자기가 쓰던 스마트폰 계속 쓰고 쓰던 노트북 계속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하락은 나올지언정 새로운 어떤 롱 포지션의 유입이 들어올 기회가 된다. 이렇게도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비록 트럼프 코인하고 멜라니아 코인을 발행했지만 트럼프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굉장히 진지합니다. 그리고 그 진지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진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해킹 사건 바로 그 전에 10만 달러를 갈 뻔했어요. 왜냐하면 SEC가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을 다 취하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이게 예. 완전히 다 미쳤는데 코인베이스는 미국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여러 코인들이 상장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의 공식 입장은 증권성 코인을 상장해서 거래하면 니네 거래소한테 책임을 물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에 신산업이고 신기술이다 보니까 거래소가 그걸 일일이 판단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겠죠. 근데 SEC가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됐던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코인들 때문에 코인베이스를 기소했는데 이번에 정부가 바뀌고 SEC가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코인베이스에 대한 기소를 중단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한테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코인 프로젝트를 하면 거래소들이 상장을 받아주는 거죠. 네. 마치 이제 술집이나 이런 걸 운영하면 미성년자인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미성년자가 아빠 주민등록증을 갖고 와갖고 어두운 데서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그 술집 주인을 기소하진 않습니다. 술집 주인은 자기가 할 프로토콜을 다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래소들이 이제 프로토콜만 하면 면책이 되는 건데 SEC는 지금까지 프로토콜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네가 그렇게 했으면 너도 기소야 이렇게 했던 건데 그렇죠. 이 방향을 선회한 거죠. 굉장히 굿뉴스인데 이게 이 바이비트 해킹에 완전히 그러네요. 덮여버린 거예요.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지금 시장의 양상을 보면 세력들이 어떤 매수 포지션을 계속 모아 나가면서 이렇게 시장에 위아래로 과격하게 변동성을 주면서 개미 털기를 하는 그런 양상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해킹 이슈라는 거는 공포감을 조성하기 더없이 좋은 소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가 하락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어제 재밌는 일인데요. 그 금요일에 해킹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토요일에 우리나라로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토요일에 JP모건의 애널리스트가 기관들이 돈을 빼고 있다라고 워닝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라방에서 기관들이 돈을 빼고 있다고 하니까 좀 참고하세요 그랬는데 바로 이제 폭락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기관들이 돈을 빼고 있다는 걸 이제 JP모건 같은 데는 기관이니까 아는 거죠. 여러 지수가 있는데 선물 가격이 현물가보다 낮아지는 게 그 신호라고 이제 말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해석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 건데 기관들이 왜 돈을 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바이비트 사건 때문에 뺀 걸 수도 있는데요. 기관들이 보기에는 이 개미들한테 겁을 줘가지고 싸게 팔게 하고 다시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네. 감각적으로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바이비트 사태는 지난번 FTX 거래소 파산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양상이고 또 업계들에서 자발적인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출금 사태 이런 것도 없으니까 큰 하락장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네, 그 모든 물량이 시장에 나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고요. 미국이 이번에도 북한 문제가 있으니까 열심히 추적해갖고 결국에 한 10년쯤 지나면 아마 잡아낼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태민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